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급변한 중동 정세가 불참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나토 회의 불참으로 수년 된 한미 정상회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22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경제 안보 상황 전망 살펴봅니다. SK그룹이 아마존과 함께 울산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나섭니다. 울산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격려사와 함께 소버린 AI를 강조했는데요. 대한민국 AI의 미래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봉영식 연세대 개관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재원 교수님, 네. 그 G7 정상회의에서 네.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다음 기회가 아마 나토 정상회의가 네. 아닐까 하는 전망이 매우 유력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정세가 급박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초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오후 3시에 브리핑을 예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바로 24일 날 나토 정상회의 순방과 관련된 그 브리핑을 예정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이란에 대한 미국의 그 공습이 시작됐다. 그 때문에 긴박하게 대통령 차원에서 회의가 열렸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 오찬을 여야 대표들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도 아직 나토 정상회담, 그러니까 정상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하면서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처럼 예고를 했는데요. 결국 오후 6시 20분에 나온 발표는 불참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 난 이유 중에 이 긴박한 중동 정세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략 키워드로 한 4가지 정도가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일단 지금 중동발 그 위기 자체가 상당히 이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데 그 직격탄을 받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국가 경제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G7 정상회담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거의 성사가 될 뻔했습니다만 조기 귀국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과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 불참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조각이죠. 아무래도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이재명 정부의 진영을 빨리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총리 인준과 관련된 청문회가 이번 주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임 강요들을 인선하는 부분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그러한 국내 정치적 수요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북한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란에 대한 미국의 타격이 결국 이란도 북한도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데 대한 상당한 한반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국내를 비우기보다는 여기 서울에서 중심을 잡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정환 교수님, 여러 이유를 짚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유가 급등이라든가 또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크게 이제 유가하고 환율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원유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요. 어제 이제 이란 의회에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 해상을 운송하는 걸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정도. 그게 이제 실제 기회를 놓든지 이제 전쟁으로 실현화되는 건 좀 다른 이슈지만 분명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영일 기재부 차관님도 이야기하신 것이 유가가 한 2, 3% 정도는 오르고 시작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유가 관리에 늘 항상 주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방점을 좀 찍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특히 왜 중요하냐면 인플레이션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중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 원유 생산량이 좀 많음에 따라서 이렇게 중동발 원유가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유가에 큰 타격이 좀 덜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특히나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에서 원유를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중동 유가에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라든지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냐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출을 결정하는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 정세가 불확실해지면은 달러로 돈이 수요가 몰리게 되고요. 달러가 돈이 수요가 몰린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좀 하락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죠. 수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기름을 살 때는 또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지불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 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급격하게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경로와 다른 어떤 비용이라든지 수입을 짜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 결국 수출, 수입 이 결국 환율에 결정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유가와 환율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슈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중동 사태란 것은 결국은 기름을 수입하는 데서 큰 부담 그리고 국제 정세 차원에서 불확실성은 키우는 큰 이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봉영식 교수님, 나토에서의 만남까지 무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조금 더 미뤄진 셈인데 관세 유예 시점이 7월 8일에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필요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할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음 기회가 있다면 이제 다자 외교장인 9월에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그 당시 회동도 48초에 끝났죠. 그럴 정도로 유엔 총회를 어떤 양자 정상 외교의 장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G7에서 이제 각국의 정상과 이 약식 회동을 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이런 다자 외교장에서 양자 정상 간에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은 사실상 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다자 외교회장에서 미국 대통령과 만나냐 안 만나냐만이 유일한 성공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이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과도 민주주의 그리고 발전된 경제 대국의 정상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외교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방산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IP4 나토 회원국은 아닙니다만 인도 태평양 지역의 4개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한국을 초청하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그렇다면은 일단 나토가 주최 측인 나토가 발표한 공식 일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참 선언을 하게 되면서 IP4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미국 대통령과의 이 회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트럼프 마가 운동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이런 잘못된 발언, 한국의 진보 정부는 중국 영향력이 있다, 눈치를 본다는 것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외교 참사 이런 것은 아닙니다. 좀 좋은 기회가 활용되지 않고 무산됐다는 것, 이 차원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이재명식의 그런 시효록 외교, 이것이 대한민국 새 정부의 외교다 이런 것을 각국 특히 미국에 알리려면은 좀 더 이렇게 행동과 결과가 따르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하신 7월 8일 관세 90일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 합의하는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정상 외교의 구체적인 일정을 빨리 합의하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차주원 교수님, 네. 앞서도 잠시 짚었습니다만 뭐 유가라든가 환율 네. 등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계속 이제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지금 초기긴 합니다만 정부가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할까요? 아무래도 뭐 조기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비상 대응 체제를 아마 지금 가동 중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큰 뭐 영향은 없습니다만 일단 뭐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결국 그러니까 석유, 가스를 실은 배들이 정상적으로 네. 운항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뭐 닫히진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지금 당장 우려되는 측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유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앞서 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결의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실제화되는 순간에는 상당히 우리에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원유 라인, 그러니까 수입 라인의 70%의 그러니까 지금 수송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비축류는 나름대로 한 뭐 201분 정도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지금 대비하는 그런 비상 대응 체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관련국들과의 공동 대응 체제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통상 협상인데요. 지난 17일 협상 기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은 우리 경제에 명운이 달린 현 새 정부의 최대 현안인 만큼 우리 국익 극대화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윈윈의 협상,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 우리 관계업체 여러분 모두가 한 몸으로 그 완팀이 돼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봉영식 교수님, 한미 이제 상호관세 유예가 7월 8일 종료가 되게 되면 만약에 이제 현 상황대로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그 전에 밝혔던 25% 고율 관세를 다시 이제 부과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사실 발등에 불이 돼 버렸습니다. 상호관세 협의, 관세 협의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느 쪽으로 이게 진행이 될지는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 1기 그리고 초기입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외교안보 전략을 보면은 어떤 큰 사안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조속한 해결보다는 더 큰 사안을 만듦으로써 그것을 묻어버리는 아니면은 압박을 가해서 그 사안의 해결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라크 핵시설 공격도 사실 그런 의미가 크고 관세 협상에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크게 하지만 결국에는 다 유예를 선언하거나 양보를 한다. 그런 설이 나오니까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 50%로 올렸고 이번에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이 정말 이란 내 세 군데 핵시설을 공격하겠냐 했을 때 군사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이런 압박 외교가 그냥 말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태한 상황이 중동에서 만들어지면서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국가들의 조속한 양보를 압박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워낙 미국의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한 관여가 많아졌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이런 극한 상황을 초래할 여유가 있는지 결국에는 90일 유예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호 관세를 맞은 나라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도 80여 개국이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만을 이렇게 꼭 집어서 소위 혼내주는 식의 그런 압박 외교를 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큰 부담이 있다. 과연 이 카드를 쓸 것인가.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하는 어떤 트럼프 행정부에게 여유와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접근 방법도 필요합니다. 예. 따라서 그냥 7월 8일 관세 유예가 시한이 끝날 때 다시 그걸 연장하기보다는 연장을 요구하되
트럼프 행정부가 일종의 구체적인 승리를 대국민 메시지로 내올 수 있는 뭔가 작은 규모의 구체적인 합의 아니면은 적어도 협상 시한의 구체적인 설정이라든지 대표 이런 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소위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그런 선제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오전에 공식적으로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공격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3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Tonight's was the most difficult of them all, by far, and perhaps the most lethal. But if peace does not come quickly, we will go after those other targets with precision, speed, and skill. Most of them can be taken out in a matter of minutes. 예,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이 격화되는 시기에 미국이 이제 공격 계획은 다 승인을 해놓고 정작 이제 공격 명령은 내리질 않았었는데 그러면서 내놨던 메시지는 우리가 2주 동안 시간을 줄게 협상에 응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실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게 약간 성동격서 아니면 좀 속임수였던 걸까요? 성공격서가 맞습니다. 기만전술이었다는 것은 이제 트럼프 정부 내 사람들도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란 쪽으로 미국 미조리 기지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인도양 쪽으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태평양 쪽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어느 폭격기가 이란에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혼선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2주간 더 협상할 기한을 주겠다 하지만 이틀 만에 군사행동을 감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는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빨리 평화를 선택해라, 무조건 항복해라 하지만 이런 요구에 쉽사리 응할 수가 없는 것은 이미 한번 속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결정한다면은 이제 대국민 그런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쉽사리 외교적인 탈출을 선택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B-2 폭격기 7대가 동원이 됐고 그 벙커버스터 이번에 처음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여러 발이 이란의 핵시설에 투하가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합참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제거되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IAEA에서는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 좋은 소식입니다만 네. 그것은 또 반대로 보자면은 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GBU 57 여러 발을 투하했지만 과연 그 지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는가 아니면은 이란이 주장하는 대로 이미 농축 우라늄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핵시설 파괴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의 제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자, 한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공격 사실을 밝힌 장소에도 좀 흥미가 가는데 이제 오벌 오피스가 통상적인 집무실이 아니라 이스트룸에서 밝혔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넵튠 스피어라고 하죠. 이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실을 밝힌 곳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군사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미국의 국익과 미국 위상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네. 장소를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트룸은 우리가 백악관을 봤을 때 양쪽에 윙이 있잖아요. 그 동쪽에 있는 가장 그러니까 본관 1층에 있는 가장 큰 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 발표하러 이동하는 시간을 이제 방송국들이 이제 카메라를 잡으면 뭔가 비장한 분위기를 딱 보이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때 오사마 빈 라덴을 이게 살해했을 때 미국의 그 정의가 실현됐다는 걸 보여주면서 일종의 미국 안보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가 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상징들을
최대한 뭐랄까요, 차용하고 활용하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 장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백악관이 이번에도 그 워룸의 사진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앞서 넵튠 스피어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좀 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찍힌 사진이 화제가 됐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르게 상당히 빨간 모자를 쓰고 본인이 주인공인 것처럼 좀 나온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된 데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왜 출생 신고서를 공개하지 않는가? 미국 헌법에 따라서는 미국 내 영토에서 출생한 사람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을 괴롭혔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출생 신고서를 공개한 다음에는 백악관 언론 만찬회에서 이제 유머 섞인 연설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공격을 돌려줬습니다. 암사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실 조롱에 가까운 연설을 했죠. 많은 사람들은 그때 만찬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복수를 해야겠다 결심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기 때는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이었던 이란과의 핵 협의 JCPOA를 취소했죠. 하지만 2기에 들어와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내가 더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이란의 비핵화를 성취하겠다 했는데 위트커프 특사와 이란 정부와의 5차례 회담이 무산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못했던 이란 핵 위협의 최종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제거를 내가 하겠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시츄에이션 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에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지휘했던 곳에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란의 반응은 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응이고 실제로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을 했습니다. 아직 실제화하진 않았습니다만 미국은 일단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거 실제화되면 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죠.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상당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사실 뭐 지금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최대한 30%가 이 지금 해역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이란이 전면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번에 만약에 미국의 직접 공격에 반응을 해서 이걸 갖다가 실제 봉쇄를 할 경우에는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은 이란의 군사력으로 그걸 어떻게 봉쇄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이 지금 좁은 지역이 33km인지만 이 지금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각각 한쪽이 3km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그걸 저지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결국은 미국의 국익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호르무즈를 만약에 막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면전에 우린 들어갈 거야 라는 식의 강력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결국 이란의 최고 안보회의에서 지금 결정을 내린다고 하니까 아마 심사숙고를 할 모양입니다. 예. 그 원유 운송 만약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여러모로 타격을 입게 되고 장기화한다면 우리 경제도 상당히 악영향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가가 예측의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에 따라서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아무 이벤트가 없었으면은 지금 올해 유가 예측이 60달러대 후반에서 70달러대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 그 금융회사에서 지금 호르무즈 사태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터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예측하는 유가는 약 한 80에서 85달러 정도로 좀 올라갔다라고 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보자라면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 경색에 따라서 유가가 좀 오를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 아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이 이렇게 이슈들이 장기화되고 전쟁 같은 것들이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름 공급, 흔히 말하는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100달러 혹은 13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좀 악화되는 시나리오도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원유가 이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원유가가 100달러, 그러니까 배럴당 100달러에 130달러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을 퍼센트 정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2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에서 6%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미국 연준이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의 수출 역시 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경제 역시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가장 큰 원유 수입국이고 이 원유 특히나 중국에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가게 되면은 원유가 한 배럴당 $20 정도 변하는 거는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가 떨어지면서 수요의 한 부분이 위축된 것이 그나마 변동성을 줄이는 이런 계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유가라는 것이 거의 2배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예측이 되고 이것이 특히나 미국 경제의 직격탄을 맞추면서 세계 경제 전반의 경제 성장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에 따라서 한국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히나 이제 수출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가가 오르고 세계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특히 이제 관세 정책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의 금리가 낮춰지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금리가 낮춰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자라고 결국 어떻게 보면 되냐면 흔히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투자나 고용의 적극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당장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란 것이 유가에서도 올 수도 있고 관세 측면에서도 올 수가 있는데 유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봉 교수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 자체가 관세 정책 자체가 조금 유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이게 뭐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이 유가가 오르는 것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게 되고요. 관세가 오른다는 것은 당연히 물건에 세금이 붙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작용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출 리가 없게 되고 금리가 안 낮아지면은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결국은 경제활동 전반이 경제 성장률이 많이 예측이 떨어져 있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주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봉영식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에서 AI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SK 등 국내 AI 기업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소버린 AI를 강조하면서 AI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지방 경제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이 수도권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공계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 1차장하고 AI 수석 인선을 하면서 김현종, 하정우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더욱 유명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배우 하정우 씨보다 AI 수석 하정우 씨가 네이버 검색에 더 먼저 오르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AI 미래 기획 수석이 대신 하정 수석이 결국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게 되고 예. 특히나 소버린 AI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나라 AI 정책을 피겠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면 배우 하정우 씨보다 더 이제 검색에 높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하 수석이 포털 사이트 최상단에 올라가고 있을 정도로 대표 인물이 되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현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AI 3대 강국을 만들고 AI 100조 투자를 하면서 성장의 기반을 AI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AI 수석, 이 정책을 이끄는 AI 수석이 누가 될까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하정우 수석이 되면서 특히 하정우 수석은 네이버하고 이제 그 이외에 삼성 SDI 등 굉장히 기업 경력이 많거든요. 굉장히 기업 경력도 많고 논문도 많이 실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수석으로 임명이 되면서 AI 정책 자체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고 하정우 수석에 대한 인물 관심도 역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AI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이 자연스레 수석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에서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실제로 개발하기도 했고 이분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 AI 정책을 이끌어 나갈 좀 적임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소버린 AI 측면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버린 AI라는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한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AI 기술도 응용 기술이 있고 그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펀더멘탈한 기술도 있는데 펀더멘탈 기술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고 범용 기술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된다는 철학을 가장 잘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AI 생태계도 굉장히 복잡한데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데이터 센터와 같이 하드웨어 쪽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데이터 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펀더멘탈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 응용 프로그램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서비스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정우 AI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펀더멘탈한 측면, 하드웨어적인 측면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직접 돌아가야 되는 거대 모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정책 방향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이 소버린 AI를 집중 육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소버린 AI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그거 뭐 챗GPT 쓰면 되지 굳이 우리나라 걸 왜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응용 서비스를 당장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흔히 말하는 LLM 같은 큰 모형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 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AI 기술이란 것은 범용 기술이 되겠고요. 범용 기술이란 것은 금융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에서도 컨텍스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흔히 말해서 대형 모델들,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모형들 역시 키우지가 않는다 하면은 나중에 이런 분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분야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상황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응용 서비스 업체들의 이야기가 사실 맞거든요.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좋은 것들을 사용해서 빨리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AI에 따라갈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군사, 안보, 그다음 정부, 그다음 대기업 이런 데서 외국 것에서만 의존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불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양쪽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격려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시아 태평양 제1의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도약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예, 아직 익숙한 시설이 아니라서요. 울산에 세워진다는 AI 데이터 센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인가요? 사실 이제 아마존이 여러분들이 상거래 플랫폼을 알고 있는데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가장 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스트리밍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란 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있어서 AI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서 데이터를 바탕에서 다른 서비스까지 제공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라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AI 연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그 흔히 말하는 플랫폼 같은 서비스 역시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게 되게끔 하는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 시설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SK가 손을 잡고 울산 지역에 이 데이터 센터를 아마존 주도하에서 짓겠다. 그리고 아마존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AWS 같은 온라인 서비스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외에도 뭐 베드룩이라든지 다양한 아마존 큐 같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여기 데이터 센터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7조 원이 넘게 거의 8조 원가량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장기 투자하고 좀 별개로 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데이터를 흔히 말하는 아마존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이 울산에 위치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다. 그리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 역시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한 고급 모형도 개발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울산에 지어질 AI 데이터 센터 민간의 역할, 특히 SK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SK가 이 사실 아마존과 접촉을 했어요. 원래는 아마존이 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그러니까 어디다가 만들려고 했냐면 호주에다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호주에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정설을 해서 거기 만들려고 하는 걸 갖다가 SK그룹이 아니 거기보다 더 좋은 최적의 적합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울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세웠던 일종의 뭐랄까요, 혹할 수 있는 메리트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정말 데이터가 정말 풍부한 곳이다. 아시겠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단일 자동차 공장이라는 현대자동차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 뭐 석유와 관련된 그 공장들도 있고, 그 현대의 이 조선과 관련된 이런 그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데이터 센터에 상당한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이 전기를 바로 지금 SK가 짓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끌어올 수 있다. 바로 인근에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AI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지금 핵심 반도체잖아요. 그 중에서도 SK가 지금 만드는 것이 이 NVIDIA에다 공급하는 HBM, 이 지금 다대역폭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요걸 갖다가 지금 그 SK에서 떼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에 아마존이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예. 그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우리나라 이제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 인재 양성과 그러니까 펀드 조성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공감대를 가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I 생태계를 발전시킨다는 얘기는 AI를 통해서 혁신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혁신이 대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혁신 생태계가 잘 구성되려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성과를 거두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AI를 만들 때 이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결국은 스타트업이란 건 인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자금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자금을 적절하게 제공을 함으로써 이 펀드 같은 걸 조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거라든지 펀드에 관련 이야기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는 SK 같은 대기업이 이끌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생태계, 벤처기업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야 한다는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